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컴퓨터 비전 특강 수업을 맡게 된 정순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2주 연기되었습니다. 더불어 개강 후 2주 동안의 수업이 LMS를 활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니 강의실에서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진행하는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2주 이후에도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강의가 얼마나 지속될지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강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컴퓨터 비전 특강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컴퓨터 비전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많이 참조가 되고 혹은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상당한 내용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 수업 자료가 이 스탠퍼드 대학의 페이페일리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CS231N입니다. 페이페일리 교수는 구글의 AI 리서치를 담당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업의 상당 부분은 저스틴 존슨 지금 이 페이페일리 교수 밑에서 학위를 하고 지금 이 수업의 상당 부분을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레나 영, 이제 이 세레나 영은 지금 페이페일리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주로 이 수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이 보시면 TA 인력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진행하는 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스틴 존슨 박사가 여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교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존슨 교수가 처음으로 교수가 되고 처음으로 맡은 수업이 바로 이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이라고 해서 바로 지난 학기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강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내용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가장 학생들한테 쉽게 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수업 자료를 우리 수업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에 TA가 두 사람이 또 이 한국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EECS 498 007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 실러버스나 혹은 스케줄 해서 강의 자료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31N 이라고 하는 렉처 2에 231N이라고 하는 이런 링크를 걸어놓은 이유는 바로 본인이 또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바로 지난 학기에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자료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 자료를 활용해서 한 학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업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딥러닝 for 컴퓨터 비전. 예, 결국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 우리 딥러닝에 대한 알고리즘 혹은 개념들을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 아티피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비주얼 데이터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처리를 하고, perceive 하고, 또 reason 하고, 결국 이제 interpretation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주얼 데이터로는 뭐 일반적으로 이미지 혹은 비디오 혹은 의료 영상, 뭐 엑스레이나 뭐 CT 스캔,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있겠죠. 혹은 어떤 형태의 타입이든 연속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가시화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비주얼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 비전에서 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면, 우리는 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시각 정보를 통해서 살아가듯이 이 현재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혹은 또 어떤 현상들을 분석하고, 혹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혹은 또 자신의 브이로그를 또 쉐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가장 그 많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쉐어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를 예를 들면, 하루에 유튜브에서 1 billion hours, 그러니까 10억 시간 이상을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컨텐츠도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every minute, 그러니까 1분에 500시간 내 컨텐츠가 유튜브 시스템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유튜브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어떤 동영상들을 어떻게 자동 분류할 것인가, 혹은 여기서 이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영상 처리하는 것들이 사람이 그걸 보고 할 수는 없는 정도까지 갔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IoT 디바이스나 혹은 autonomous vehicle 혹은 뭐 virtual reality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서도 다양한 센서들이 이 카메라 센서들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비전이 뭐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러닝, 이 컴퓨터 비전에서 딥 러닝에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알겠지만 이 데이터 그리고 experience, 이 경험으로부터 계속 학습을 한다, 이 아티피셜 시스템이. 근데 이 학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적응한다, 이 아답티브하게 비헤이비어를 갖는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함에 있어서 일일이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의하도록,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앞에 있는 그러면 딥이라고 해서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모델에서 레이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계층적인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국 어,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컴퓨터로 구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면, 그 중에서 시각에 관련된, 시각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컴퓨터 비전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컴퓨터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코딩을 하지 않고 이 머신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은 컴퓨터가 볼 수 있도록 티칭하는 것이라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티칭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머신러닝 안에서 여러 가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지만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머신러닝 기법들을 우리는 딥러닝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이 수업에서는 바로 컴퓨터 비전 문제를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로 활용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큰 범위에서 컴퓨터 비전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러한 형태의 어프로치인데, 예를 들면 뭐 심볼릭 시스템이나 혹은 클래시컬한 인공지능 AI 시스템에서의 접근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파트들을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자연어 처리나 혹은 스피치 레코니션이나 혹은 뭐 로보틱스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서로 간에 컴퓨터 비전,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다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그쪽 필드에서 어, 활용하고 있는 어떤 솔루션들이 또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조금 중첩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히스토리들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의 상당 부분들이 첫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쪽 필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혹은 또 기술의 발전 히스토리를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은 또 디테일하게 그 터미널로지나 혹은 그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수업에서 이렇게 보통 다루면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뭘 배우고 있는가, 그런 어떤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혹은 또 나무가 아닌 어떤 숲을 보기 위해서는, 혹은 또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으니까 미래에는 이러한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측을 어,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히스토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익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수업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미시건 대학의 컴퓨터 비전 특강 수업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탑 클래스의 어떤 유니버시티에서 이 동일한 어떤 토픽의 어떤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어떤 숙제나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음, 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강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기에는 홈워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보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 많은 그 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업의 퀄리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간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후벨과 위젤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1959년에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양이의 뇌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기 장치를 해서 이, 이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장치들을 하고 그 당시에 아마 TV가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에 이런 직 수직 혹은 수평 혹은 이게 대각선 방향 혹은 이런 몇 가지 어떤 그런 비주얼 자극들을 시각 자극들을 이 디스플레이 했을 때 실제 이 뇌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리스폰스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극을 줬을 때 여기 어떤 셀에 브레인의 어떤 셀에서 그런 어떤 특정 유의미한 그런 리스폰스를 갖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셀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순한 심플 셀 있고, 그다음에 컴플렉스 셀 있고, 하이퍼 컴플렉스 셀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로 이루어지고, 심플 셀들은 단순하게 이 선, 직선 이런 어떤 라이스의 오리엔테이션에 반응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과 또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움직임의 어, 끝점의 어떤 리스폰스, 이런 것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스폰스하는 이런 어떤 형태의 셀들로 구성이 되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컴퓨터 비전에서 아주 초기에 일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흘러서 1963년에 레리 로버츠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MIT에서 박사를 받고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온 어떤 이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비전의 가장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1963년이면 뭐 카메라도 시원찮고 또 컴퓨터도 아마 그게 시원찮았을 텐데 어떤 이론적으로
이 photographic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어떤 그 사진이 있으면 그것에서 이런 엣지 같은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 기하학적인 3차원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엣지 피처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근데 레리 로버츠는 뭐 이 컴퓨터 비전 쪽보다는 오히려 네트워크 필드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전신이라고 하는 아파넷에서 레리 로버츠가 알파넷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할 만큼 이 아파넷을 매니지하고 프린시플 아키텍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트워크의 가장 메인 키 플레이어로서 레리 로버츠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러한 핵을 걷는 연구로 박사학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로버츠 이후에 MIT에서는 이게 뭔가 시각 정보를 이해하려면 이런 엣지나 혹은 뭐 그런 그 간단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 이 비주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MIT에 1966년에 이 썸머 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받으면 그 영상에서 엣지 뽑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컨스트럭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주얼 시스템의 중요한 어떤 파트들을 컨스트럭션 하는데 이 썸머 인턴 형태의 작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공지를 하고 인력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죠. 그 다음에 70년대 데이비드 마라고 하는 분이 크게 우리 인풋 영상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 엣지를 뽑고 그런데 그 엣지라고 하는 것은 일루미네이션의 어떤 변화, 디스컨티뉴이티를 우리가 엣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로컬한 서피스 오리엔테이션이나 혹은 뎁스에서의 어떤 디스컨티뉴이티 혹은 서피스 오리엔테이션에서의 디스컨티뉴이티를 가지고 2.5 디멘션이죠. 이게 3차원이 아닌 2.5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스케치를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들의 흐름으로 실제로 인간의 비주얼 인터프리테이션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 79년에 좀 더 복잡한 오브젝트, 특히 이런 그 인간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파트 혹은 우리가 리지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것의 어떤 조합으로 인간의 포즈나 인간의 지금 현재의 어떤 비헤이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프로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generalized cylinder 혹은 pictorial structure 이런 어떤 개념들을 이 시대에 제안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엣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엣지를 뽑고 그 엣지를 이용해서 매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브젝트 레코그니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80년대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피처라고 하면 바로 엣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케니 엣지 오퍼레이터, 존 케니라고 하는 사람이 케니 엣지 오퍼레이터를 만들었고 또 데이비드 로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 엣지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로우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이 컴퓨터 비즈니스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엣지뿐만 아니라 실제 그 씬을 언더스탠딩 하기 위해서는 엣지보다는 그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어떤 그런 픽셀들의 묶음, 정크를 이 리전이라 하고 이런 어떤 그 그룹핑을 통해서 이 세그멘테이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레코니션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 있는 example은 normalized cut이라고 해서 이 버클리 대학의 말릭 교수가 97년에 제안한 normalized cut이라고 하는 건데 아래쪽에 있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 당시에 거의 한 10년 정도 동안에 이 AI 윈터라고 해서 제가 여기 90년, 86년에 제가 학부 시작해서 90년에 석사 들어가서 97년에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으로서 있었는데, 이때 이 유행한 말이 컴퓨터 비전은 비전이 없다. 이렇게 할 만큼 이 AI 윈터 동안에 제가 학부 시작부터 박사 졸업까지 이렇게 추운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그 데이비드 로라고 하는 분이 다시 이게 시프트라고 하는 피처를 고안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피처였으면 그걸 앞쪽에서는 계속 엣지를 많이 다뤘지만 어떤 피처가 있으면 그 피처가 이러한 그 다른 뷰에서 봤을 때 다른 뷰라고 하는 것은 이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조명도 달라지고 또 스케일도 달라지고 이러한 그 것에 따라서 그 피처가 매칭이 되려면 그런 것을 인베리언트한 그런 어떤 형태의 피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처 벡터를 고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프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특정 피처가 이쪽 이미지에서의 이 피처와 같은 피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칭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칭을 통해서 인식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얘는 스탑 사인이야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피처들을 새로 나온 어떤 이미지, 뉴 이미지에서 그 피처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고 이게 매칭되는 애들이 많으면 그럼 이것은 스탑 사인이다. 이렇게 이제 레코니션 하는 거죠. 그래서 피처 매칭을 통해서 레코니션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 일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 얼굴, 이 페이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 자세한 알고리즘은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얼굴을 굉장히 잘 찾는데 그 컴퓨터가
얼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일일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그 각도가 다르고 혹은 조명이 다르고 혹은 또 이렇게 스케일이 다름에 따라서 얼굴을 빠르게 디텍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이게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매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그 디시전 트리에서 이 피처가 있으면 얘는 얼굴이야. 아니야.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디시전 트리들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을 적용시켜서 어,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이게 부스팅 기법들을 어,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올라 존스 페이스 디텍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은 머신 러닝 기법을 이 컴퓨터 비전에 적용한 가장 최초의 성공적인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학문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상용화를 통해서 이 디지털 카메라에 이 페이스 디텍션이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해서 오토 포커스를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얼굴이 웃을 때 사진이 촬영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 다 장착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해인 2001년에 이 파스칼 비주얼 오브젝트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비주얼 레코그니션에서 데이터를 누군가 이렇게 구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결국 앞서 이야기했듯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계속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마다 각자가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곳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회에 컴피티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주얼 오브젝트 챌린지라고 하는 VOC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년 이 대회를 하면서 이 정밀도가 얼마나 좋아지는 걸 보면 계속 이렇게 향상되는 거죠. 이 향상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면 혹은 시스템을 만들면 이것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공유가 되면 그러면 이런 어떤 벤치마킹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사운드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는 것을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알고리즘보다는 이 알고리즘이 더 좋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또 연구자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주얼 레코그니션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여러 리서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제 파스칼의 비주얼 오브젝트 챌린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는 라지 스케일의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이 챌린지가 제한이 됐죠. 그래서 1.4메가죠. 이게 140만 장의 영상에다가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도 이 100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전부 레이블링을 다 돼서 해야 되는데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가. 물론 이제 그 해당되는 그 연구를 하는 그 연구실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이 시점에서 나온 개념이 아마존의 메카니컬 털크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이 영상을 주고 이 영상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쇠로 된 드럼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어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간단한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인간의 퍼셉션을 활용해서 레이블링을 하죠. 물론 이럴 때 아마존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이러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한 후에 2009년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대회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2010년부터 해서 이 대회를 쭉 거치면서 이 에러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이 2012년에 처음으로 16.4%라고 하는 오류로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이 알렉스넷이에요. 이 2012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쭉 내려가면서 물론 2014년이 두 개죠. 같은 한 해에 두 개가 나왔고 이게 쭉 내려가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1 물론 이게 인간이 이 DB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나온 결과 그게 이제 5.1이에요. 그걸 우리가 휴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보다 이게 2015년부터는 더 낮아졌다 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히스토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기존의 딥러닝 기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어프로치라면 이 알렉스넷은 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이제 쓰면서 갑자기 이게 이 컴퓨터 비전의 상당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넷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앞으로 아마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지금 그냥 단지 복잡한 그런 박스에 선이 꺼져 있는 그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알렉스넷이 결국 바로 이 딥러닝을 이 컴퓨터 비전의 메인스트림으로 가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이 딥러닝과 유사한 형태의 혹은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없었나 하면 당연히 있었겠죠. 어떤 연구든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가 물을 익을 때까지 상당 부분의 어떤 선행 연구들이 쭉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아주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그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알렉스넷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훨씬 더 오래전에 1958년에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만들어졌어요. 1958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최초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 퍼셉트론이다. 그래서 이 특이한 것은 이 퍼셉트론은 하드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 좀 더 나중에 배우고 나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포텐시오미터, 포텐시오미터라고 하는 게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음, 이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 전체 이 소자의 저항이 달라지는 그러한 어, 형태의 소자가 포텐시오미터인데, 이 그것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모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일렉트릭 모터를 통해서 이 저항을, 웨이트를 컨트롤하도록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드뮴 설피드라고 해서 항화 카드뮴인데, 이 포토셀은 이 빛이 많이 들어오면 저항이 작아지고 빛이 적게 들어오면 저항이 세지는 그런 성질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는데, 항화 카드뮴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광각 포토셀을 만들고, 그게 이제 20 x 20 아주 뭐 작죠. 그래서 그게 총 400픽셀의 이미지를 하는 어떤 카메라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에 이런 어떤 퍼셉트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가 대략 우리 좀 캐비넷 사이즈에다가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와이어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소자들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코넬 항공연구소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이 알파벳의 레터 글자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얘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더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우리 다시 또 배울 거예요. 결국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인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선형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보다 크면은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이분화해 가지고 분류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래서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 하드웨어로 구현된 그러한 기계가 이 퍼셉트론이다. 그죠? 그래서 58년에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1년 지나서 이 마빈 민스키와 페펄트, 이 MIT 교수 두 분이서 이 Perceptrons라고 하는 이 책을 지었어요. 이 책에서 보면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는 이 2차원 XY에서 만약에 얘는 false고 얘도 false고 얘가 true인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이게 이제 XOR죠. 이게 XOR. X와 Y를 XOR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이런 어떤 perceptron이라고 하는 개념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어떤 행태를 잘라도 이게 false고 true 하면 이게 남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싱글 레이어의 퍼셉트론으로는 이 XOR 펑션을 우리가
학습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이렇게 처음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처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80년에 또 한 11년이 지나서 일본의 과학자인 후쿠시마라고 하는 분이 네오코그니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오코그니트론. 그래서 비주얼 시스템을 우리가 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앞서 우리가 고양이의 뇌 실험을 한 후벨과 위젤의 하이라키, 이 셀의 심플 셀과 컴플렉스 셀, 뭐 이런 것의 어떤 하이라키들을 실험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비주얼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모델링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이 간단한 심플 셀들을 서로 이렇게 막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 보니까 이게 그 컨볼루션이더라. 컨볼루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래서 이 여러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요가 여기처럼 이만큼 큰 어떤 영상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 작은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걸 우리가 이 딥러닝에서는 풀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풀링을 하는 개념. 그래서 컨볼루션과 풀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여러 층을 멀티플 레이어를 두도록 하자. 이게 이제 멀티플 레이어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과 풀링과 멀티플 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든 것이 바로 니어 코그니트론이에요. 이게 1980년에 만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가 딥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겠다. 이죠. 이 모양이. 그래서 이쪽 딥러닝에서는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리서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결국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프랙티컬한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없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앞서 우리가 이 알렉스 넷이 2012년인데 이게 1980년 거의 32년 차이의 끝에서 이 모양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우리가 컨볼루션이고 이게 풀링이에요. 또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결국 32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비슷해요. 이 두 개가 그죠? 다만 이것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그 멀티플레이어에 있는 인풋이 있고 어떤 아웃풋이 있을 때 이 아웃풋의 결과의 에러를 구해가지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또 바꿔야 되는가. 그러면 또 이 값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 웨이팅의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웨이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그 편미분 방정식으로 체인 룰과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겠어요. 그래서 체인 룰과 그 다음에 이런 그 편미분의 어떤 식으로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이 멀티플 레이어 퍼셉트론에 바로 적용시켜 가지고 학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이에요. 이게 이제 85년에 만들어져서 제안이 됐고 그 이후에도 전혀 어떤 결과가 없다가 98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죠. 이게 이 AI 윈터라고 하는 것이 쓴 이유는 이 딥러닝 기법이 아닌 것에서도 뚜렷한 어떤 결과가 없었고 지금 딥러닝에서도 사실은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있었지만 막상 여러 어떤 다른 아키텍처에 적용시켰을 때 결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러쿤이라고 하는 교수가 러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이 인풋이 있으면 컨볼루션하고 섭샘플링, 풀링하고 컨볼루션하고 섭샘플링 뭐 이건 일련의 그냥 과정들이 앞에 있던 후쿠시마 교수가 한 니어 코그니스트론과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이고 또 알렉스 넷가도 또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랙티컬한 커머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이게 성공적으로 우리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NEC에서 이 핸드리튼 책, 이 책을 이 인식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모든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 이 최신의 근대에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겠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연구자들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점점 더 디프하게 그렇게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고 이것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런넷 이후에 뾰족하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딥러닝이 메인스트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지 작은 결과, 리서치 페이퍼들이 몇 개만 있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죠. 그러다가 다시 2012년에 아까 뭐랬어요? 바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알렉스넷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를 내던 그 시기가 바로 2012년이에요. 그 이후에 갑자기 지금 현재까지 딥러닝 익스플로전이라고 하죠. 익스플로전.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폭발이.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컴퓨터 비전의 메인 컨퍼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CVPR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도 이 딥러닝과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미션도 하고 또 억셉트도 돼서 계속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다루듯이 이 컨볼루션을 이룬 넷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다루고 결과를 또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얘가 이 배다, 아니면 자동차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미리 있는 카테고리 중에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트리브.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주면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미지 리트리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서 어떤 물체를 디텍션하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양이다, 개다, 뭐 이렇게 버스 뭐 이런 걸 이렇게 위치까지 디텍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영상에서 어떤 픽셀들의 동일한 어떤 그룹들을 가지고 얘는 길이다, 얘는 나무다, 얘는 건물이다, 얘는 하늘이다, 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픽셀 레벨에서 구분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특히 우리가 유튜브 같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사람의 포즈를 인식하는 포즈 레코그니션.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런 어떤 그 게임 콘솔을 보고 어떤 컨트롤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뭐 이런 어떤 문제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딥러닝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 하고 요즘은 뭐 전략 게임부터 해서 MMORPG까지도 혹은 또 이제 오토노머스 비클의 이 S도 이런 그 게임 시어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것을 컴퓨터 비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는 이제 의료에도 활용이 되고 또 이게 천문학에도 활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scientific problem에 지금까지 잘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컨볼루션 뮬렛도 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데이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앞으로 상당 부분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컨테스트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상금도 내걸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캐거럴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들을 쌓아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같이 묶여서 이미지 캡셔닝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테디베어가 이 잔디밭에 앉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응용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캡셔닝을 해가지고 이 텍스트를 또 분석을 하거나 또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씬 언더스탠딩에서도 관점에서도 활용이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겐이나 이런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용해서 이 미술 작품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것에도 이런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활용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이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논문으로 나오고 시스템이 또 구현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12년에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이죠. 그동안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면서 상당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아키텍처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 아마 그런 알고리즘이 아주 이렇게 숙성된 형태로 발전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미지넷 뭐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디지털 카메라나 혹은 뭐 인터넷 혹은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SNS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컴퓨테이션이 이 GPU나 이런 어떤 그 다른 쪽 특히 그래픽스 쪽에서 이 대량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이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이 발전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나 컴퓨테이션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어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이 폭발적으로 이쪽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다. 특히 우리 컴퓨테이션 쪽에서 봤을 때는 이 1달러당 1달러당 기가플롭 이 GPU나 혹은 CPU나 어떤 컴퓨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 이 플로팅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그동안 CPU는 뭐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발전하지만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당 기가플롭은 거의 유지되고 있지만 GPU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첨가돼서 엄청나게 싼 슈퍼컴퓨팅의 그런 파워를 갖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컴퓨터 비전 혹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필드의 어떤 연구 결과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018년에 이 컴퓨테이션 쪽 혹은 컴퓨팅 쪽에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 어워드에서 벤지오 교수와 힌튼, 르큰 이렇게 세 분이 이 튜링 어워드를 받게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지금 히스토리 보면 이 위쪽은 이 딥러닝 어프로치가 아닌 기존의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 어프로치라면 이 아래쪽은 이 딥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이런 어떤 마일스톤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 비전 쪽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얘기죠.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컴퓨터 비전은 아직까지 멀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되겠어요.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다양한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라커룸에서 촬영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라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케일, 체중계죠. 그래서
어떤 그 양복을 입은 신사가 본인의 몸무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스케일을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또 눌러가지고 이 결과가 제대로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인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수행원들이 왜 이렇게 웃는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왜 웃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사진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인지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폭은 엄청나게 넓은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컴퓨터 비전이 할 수 있는 어떤 해결돼 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주 좁다 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이죠. 그래서 이런 autonomous vehicle이나 혹은 뭐 VR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메디칼 혹은 로봇, 어, 혹은 뭐 이 게임 혹은 이게 AR, 뭐 혹은 또 이런 그 서저리,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의 히스토리 그리고 딥러닝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봤고요. 이제는 이 미시간에서 개설된 이 컴퓨터 비전 코र्스에 대한 오버뷰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저스틴 존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막 이제 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와서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고 그 스탠포드에서 CS 231 N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상당한 주도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자료는 아주 최신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대학에서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이 조금 달리 진행이 됐는데, 학부 수업은 주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 교재를 가지고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여러 가지 숙제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그런 방식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교재들이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어 있는 그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최신의 결과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논문들을 많이 참조를 하고 그 논문들을 읽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쪽은 워낙 빠르게 이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을 다 이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좀 탑 클래스의 다른 대학의 이 컴퓨터 비전 클래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훑어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코र्스 웹사이트는 우리는 뭐 이렇게 LMS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LMS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자료들과 또 동영상들을 다 공유를 하고 숙제 같은 것도 다 제출을 LMS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요 웹사이트를 우리가 잘
보고 여러분이 참조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질의응답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피아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는데 역시 우리는 LMS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는 뭐 굳이 텍스트북을 사용해서 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그 많이 활용하는 deeplearningbook.org라고 하는 MIT에서 나온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많이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는 6개의 프로그래밍 어사이먼트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잘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뭐 1개에서 한 3개 정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이썬과 파이토치, 구글 콜랩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폴리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숙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 결과 드려야 된다는 거고 다른 사람과 솔루션 코드를 쉐어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만약에 같이 했던 일이 있다면 그건 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챙겨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히 우리 지금 이 수업이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실무적인 어떤 것들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90일 안에 파이토치를 배우기 아니면 뭐 코드 10줄로 딥러닝 구현하기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프로그래밍하고 디버깅하고 혹은 또 트레이닝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같은 이런 어떤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소프트웨어 툴들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 어떤 프랙티컬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어떤 프랙티컬한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루고 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머티리얼들이 바로 최근 5년 안에 퍼블리시된 어떤 리서치의 결과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수업에서는 이런 그 이미지 캡셔닝이나 혹은 딥 드림, 그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는 건데 우리도 아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데 코र्스 스트럭처가 크게 한 반 정도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루고 한 반 정도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서치 토픽들을 다루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마 한
렉처가 12개 정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략 렉처가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2개의 렉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아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 판단으로는 여기 있는 12개의 강의는 최대한 다 커버를 하고, 필요하다면 여기 10개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그 전체적인 어떤 오버뷰나 혹은 뭐 이게 조금 서머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리서치 토픽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걸 좀 부분적으로 배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첫 수업부터 홈워크가 나가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제가 그 일주일에 이 렉처를 한 개 혹은 2개 정도를 커버하면서 설명을 할 계획인데 이번 수업은 첫 수업이고 해서 이것으로 우리 첫 수업의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